오늘은 1974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 한복판에 있는 기념교회 안에서 신혼의 19세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고, 용의자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못한 채 4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가 DNA 한 조각이 마침내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알리스 페리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974년 10월 13일 새벽 5시 45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경비원 스티브 크로포드는 평소처럼 교회 문을 열기 위해 스탠퍼드 기념교회로 향했습니다. 스탠퍼드 기념교회. 이 건물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메인 쿼드 광장 정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캠퍼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웅장한 석조 외벽에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학생들은 애정을 담아 이곳을 맴추라고 불렀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위한 공간. 누구나 마음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크로포드는 서쪽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도착했을 때 서쪽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문이 안쪽에서 강제로 밀린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크로포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새벽의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고 교회 안은 잠든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단을 향해 이어지는 동쪽 잉랑, 트랜셉트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얼굴을 위로 한 채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은 자세로 제단 근처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든 사람인가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크로포드는 곧 알아챘습니다. 그 여성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크로포드는 즉시 캠퍼스 상황실에 무선으로 연락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짧았습니다. 여기 시신이 있다고 했죠. 경찰이 도착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님은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시신은 허리 아래가 나체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시신의 머리 뒤쪽에는 아이스픽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단에 놓여있던 촛대가 시신 위아래에 배치되어 있었고 현장은 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스탠퍼드 기념교회 학장 로버트 해머턴 켈리는 이 장면을 의례적이고 악마적인 분위기라고 표현했다고 당시 언론이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공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알리스 케이 페리. 결혼 전성은 다이크마였고 1955년 2월 22일 노스다코타주 린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19세였습니다. 알리스와 남편 브루스는 노스다코타주 비즈마크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인이었고 사망하기 약 2달 전인 1974년 8월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2달, 신혼이었습니다. 브루스는 스탠퍼드 의대 예과 2학년 재학생이었고 알리스는 캠퍼스 인근 법률사무소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캠퍼스 내 에스콘디도 빌리지의 퀼렌 하우스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낯선 캘리포니아에서 아직 모든 것이 새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알리스에게 스탠퍼드 기념교회는 그 낯선 환경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고 교회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4년 10월 12일 밤 11시 30분, 그날의 시작은 작은 말다툼이었습니다. 알리스와 브루스는 캠퍼스 우편함으로 걸어가던 중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점검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알리스는 마음이 상했고 혼자 기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알리스는 남편에게 스탠퍼드 기념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올 테니 먼저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는 집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브루스는 아내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3시가 되도록 알리스가 돌아오지 않자 브루스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교회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의 모든 외부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강제 진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내부에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브루스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45분, 크로포드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브루스가 달려갔을 때 이미 현장은 경찰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새벽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파악하려 한 것은 그날 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10월 12일 밤과 13일 아침 사이에 적어도 7명이 교회 안에 있었거나 교회 근처를 지나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 알리스와 크로포드를 포함해 5명의 신원은 확인되었고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명의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자정 무렵 교회 출입문으로 들어가려던 청년을 봤다고 했습니다. 모래색 머리카락, 보통 체형, 키 약 177cm, 시계를 차지하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7번째 인물은 이후 수사에서도 끝내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이 주목한 또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크로포드의 진술이었습니다. 크로포드는 자정이 지난 직후 교회 문을 잠갔고 새벽 2시에 다시 순찰하며 문이 잠겨 있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45분에 도착했을 때 서쪽 문이 열려 있었다.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교회 안에 누군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새벽 2시 이후에 안에서 문을 열었거나 수사관들의 뇌리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던 교회, 그 안에서 알리스는 어떻게 갇힌 채 살해당한 걸까요? 현장 감식팀이 스탠퍼드 기념교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거된 증거물 중에는 제단 근처 무릎 기도대에 남겨진 체액과 알리스의 청바지에 묻어있던 체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촛대 표면에서 손바닥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한 분량의 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은 DNA 감식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지문 대조, 혈액형 분류, 알리바이 확인, 그게 수사팀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수사는 알리스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남편 브루스였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날 밤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 수사팀은 한동안 브루스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채취된 체액도, 촛대에 남겨진 손바닥 지문도 브루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는 공식적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수사팀은 다른 방향을 살폈습니다. 현장에 연출된 모습,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자세, 의식적 배치처럼 보이는 현장. 일부 수사관들은 종교적 의례와 관련된 집단 범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찰스 맨슨 사건의 충격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969년 맨슨 패밀리가 저지른 연쇄살인이 사회 전반에 사탄 숭배와 집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놓았고 알리스 사건의 현장 모습은 그 공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탄 숭배 의식 살인이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 전혀 뜻밖의 곳에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1979년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연쇄 살인마 데이비드 버커위츠가 편지에서 알리스 페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내용은 알리스 페리가 추적당하고 뒤쫓기다 살해당했으며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교까지 따라간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뉴욕을 공포에 떨게 했던 손 오브 샘 사건의 범인이 스탠퍼드 교회 살인을 언급한 겁니다. 수사관들이 버커위츠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버커위츠는 범행 세부 내용을 자신이 만수 2세라 부르던 인물에게 들었다며 해당 인물이 당시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면담 후 버커위츠의 진술이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주장은 어디까지나 버커위츠 측의 일방적인 진술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살인마들의 세계에서도 회자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문도 용의자와 맞지 않았고 체액 분석은 한계에 부딪혔으며 버커위츠의 진술도 실마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서서히 미제로 굳어져 갔습니다. 스탠퍼드 인근에서 알리스 페리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로 비슷한 시기에 연쇄적으로 다른 살인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1973년 2월 16일 당시 21세의 법률사무소 직원이자 스탠퍼드 대학원생이던 레슬리 메리 펄로프가 캠퍼스 인근 푸틸 지역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1974년 3월 24일에는 당시 21세의 제니덴 테일러의 시신이 샌드힐 로드 인근 도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목이 졸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알리스 페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 젊은 여성 피해자, 당연히 연관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알리스 페리 살인사건과 인근에서 발생한 다른 살인사건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스탠퍼드 캠퍼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지적인 공간이라고 여겨지던 곳,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편 수사팀 내부적으로는 처음부터 크로포드에 대한 주목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크로포드는 전직 스탠퍼드 경찰 출신으로 사건 당일 교회 경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그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문이 진짜로 잠겨 있었을까? 그런데 당시 수사에서 크로포드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된 물증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당시 수사팀이 채취한 증거물 중에는 청바지가 있었는데 그 청바지에 알리스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청바지를 알리스의 것으로 분류하고 체액 감식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용의자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바지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실마리는 수십 년 뒤에야 밝혀집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수사는 막혔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었고 크로포드는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가 지나고 1980년대가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습니다. 사건은 공식 미제 파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이 사건을 완전히 닫지 않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활성 수사 파일로 유지했습니다. 알리스의 남편 브루스는 이후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 정신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내를 잃은 그 밤의 충격이 그의 삶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았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알리스가 기도하러 간 것은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믿음이 그날 밤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음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된 그 역설이 이 사건을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사건은 언론에서 간간히 언급되었지만 실질적인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사건 발생 40주년을 맞아 스탠퍼드 대학 학보인 스탠퍼드 데일리가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온 지 2년 뒤 수사팀 내부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미제 사건 전담팀의 수사관 릭 알라니스 중위. 그는 수십 년 된 증거물 보관 상자를 처음부터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문기사, 수사 사진, 인터뷰 녹취, 당시 채취된 의류, 수십 년 전 수사관들이 남긴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증거물로 분류된 의류 가운데 청바지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알리스의 것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재검토 과정에서 이 청바지가 알리스의 것이 아니라 남편 브루스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 전 증거 분류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이후 미제 전담 수사팀은 보관 중이던 의류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고 알리스가 실제로 착용했던 청바지를 따로 추려 최신 DNA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2016년 그 청바지에서 채취한 체액을 최신 DNA 분석 기법으로 검사한 결과 스티브 크로포드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2년 만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움직임을 멈추고 결과를 검증했습니다.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사팀과 지방검찰청은 이 DNA 증거가 체포 및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수준의 강력한 일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42년 전 현장에서 채취된 체액, 수십 년을 보관함 안에서 기다려온 증거, 그것이 범인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크로포드, 1974년 10월 13일 새벽, 알리스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고 신고한 바로 그 남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크로포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44년을 아무도 모르게 지낼 수 있었던 걸까요? 스티브 크로포드. 그는 1974년 사건 당시 전직 스탠퍼드 경찰 출신으로 사건 당시 캠퍼스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팔로알토 경찰서 소속이기도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범죄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용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크로포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018년 시점에 크로포드는 산호세의 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2세였습니다. 저널리스트 스콧 허홀드가 이 사건을 수십 년간 추적해 책으로 펴낸 내용에 따르면 크로포드는 이후 추가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점이 범죄학자들에게는 하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성적 동기로 저질러진 범죄의 경우 반복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크로포드는 그 하나의 사건만 남기고 44년을 평범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2018년까지 크로포드를 직접 신문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크로포드로부터 DNA를 확보하기 위해 그가 버린 물건들을 수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패시브 DNA 수거라고 합니다. 버린 음료컵이나 담배꽁초 같은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일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것들, 그것에서 DNA가 검출됩니다. 크로포드는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샘플을 청바지에서 나온 DNA와 대조한 결과 일치가 확인되었고 수사팀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44년. 그 긴 세월 동안 크로포드는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DNA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28일 오전 9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델 코로나도 아파트 단지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수사관들이 크로포드의 스튜디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집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관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들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진입했을 때 크로포드는 이미 스스로 총기를 사용해 숨진 상태였습니다. 44년을 버텨온 남자.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아파트 내부를 수색했을 때 연쇄살인매에 관한 책의 표지 사진이 발견되었고 유서도 남겨져 있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크로포드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총성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닫아버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안관 로리 스미스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안관은 알리스 페리의 의류에서 채취한 DNA가 크로포드와 연결되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크로포드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범행은 잔인하고 냉혹한 것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스탠퍼드 대학교는 용의자 체포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정보에 $1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던 상태였습니다. 현상금은 쓰일 곳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자신 스스로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법원의 판결은 없었습니다. 재판도 없었습니다. 배심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크로포드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와 DNA 증거를 근거로 크로포드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실의 마지막 한 조각은 크로포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못 잡았냐는 것이었습니다. 1974년에 이미 크로포드는 용의자였습니다. 수사관들도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왜 44년이 걸린 걸까요? 여기서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물 관리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수사팀은 청바지에 잘못된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알리스의 남편 브루스의 청바지를 알리스의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청바지로 감식을 진행했고 크로포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틀렸던 게 아닙니다. 감식한 옷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2016년 수사관 알라니스가 증거물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알리스의 청바지를 감식에 보냈을 때 비로소 크로포드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한 장의 이름표, 수십 년의 시간을 삼킨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한계입니다.
1974년 당시에는 법의학적 DNA 검사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문, 혈액형, 목격자 진술이 전부였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수사팀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비판하기는 쉽지만 당시 수사팀이 가용할 수 있는 도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크로포드의 위치였습니다. 그는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수사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남기면 안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의심을 사지 않는지 범죄자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하는 사람, 그것이 그가 만들어낸 이미지였습니다. 발견자가 범인인 경우 이 패턴은 범죄 수사에서 낯설지 않지만 언제나 증명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된 데는 한 저널리스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스콧 허홀드. 그는 산호세 머큐리 뉴스 소속 기자로 알리스 페리 사건을 수십 년에 걸쳐 추적해왔습니다. 그의 취재 작업은 결국 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의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모든 것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과의 인터뷰, 알리스의 지인들과의 만남, 수십 년치 법원 기록과 언론 보도. 허홀드는 크로포드가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성적 동기로 저질러진 범행에서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크로포드는 이 한 번의 범행 이후 멈춘 것처럼 보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크로포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 연루된 수사기관 중 하나인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이후 다른 부패 사건으로 뒤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건 해결을 발표했던 로리 스미스 보안관은 이후 민사 부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이처럼 여러 겹의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한편 알리스가 살해된 스탠퍼드 기념교회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자백도 없었습니다. 크로포드가 왜 그날 밤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전에 계획한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그 어떤 것도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발표한 것은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은 해결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알리스 페리의 고향은 노스다코타주 비즈마크였습니다. 1974년 10월 18일, 비즈마크에 있는 개혁교회에서 알리스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2달 전 알리스와 브루스가 결혼식을 올렸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결혼의 기쁨을 나눴던 공간이 2달 만에 이별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과 친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자리에서 결혼을 축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리스의 부모는 딸이 살해된 지 44년이 지난 뒤에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허탈함이었을까요? 44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44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에게 그 44년은 숫자가 아닙니다. 딸이 없는 44번의 생일이고 딸 없이 맞이한 44번의 크리스마스이며 딸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보낸 수만 번의 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알리스가 남편과 다투고 교회로 향하면서 그 교회가 안전하다고 믿었을 그 순간이요. 그 믿음 자체가 그녀를 그곳에 있게 만들었고 그 공간이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그게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건 해결 이후에도 여러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크로포드는 왜 그날 밤 알리스를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전에 알리스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탐사보도 기자 테리 모리는 당시 알리스의 노스다코타 지인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스탠퍼드 캠퍼스 내에서 누군가 브루스 페리의 이름으로 전화 목록을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때문에 브루스의 어머니와 알리스의 친한 친구가 엉뚱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혼란이 생겼고 알리스 본인도 직접 그 번호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연인지, 계획의 흔적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그날 밤 교회 안에 있었다가 끝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번째 인물입니다. 모래색 머리, 시계를 차지하는 젊은 남자, 그는 누구였을까요?
크로포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날 밤 교회에 잠깐 들렀다가 발길을 돌린 무관한 사람이었을까요? 수십 년의 수사에도 이 인물의 신원은 끝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모든 물음표가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로포드가 정말로 혼자 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인지, 수사기관의 공식 결론은 크로포드를 단독 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교회 안에 7명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신원 미상의 인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부 미스터리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의됩니다. 이 역시 공식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아닌 의혹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44년. 우리는 흔히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묻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DNA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겁니다. 증거물을 버리지 않고 수십 년을 보관했던 수사팀의 집요함이 없었다면, 2016년에 증거물 보관함을 다시 열어 청바지 이름표를 확인한 수사관 한 명의 꼼꼼함이 없었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 사건은 과학의 발전이 정의의 가능성을 어떻게 넓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증거물 관리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수십 년의 시간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크로포드는 법과 질서를 집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야 할 사람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한 경비원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위치가 오히려 44년을 버티게 해준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공권력과 신뢰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범행, 이것이 왜 찾아내기 어려운지를 이 사건은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알리스 페리는 1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밤 교회로 향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알리스 페리라는 이름이, 그 짧은 삶이, 이 사건이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4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날의 흔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